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정말 스스로의 의지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수십억 년 전에 설계된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흥미로운 건 그 옆에 또 다른 복제자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SNS에서 본 것,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 이것들 역시 우리의 뇌 속에서 스스로 복제하며 퍼져나가는 밈입니다. 오늘은 이 두 복제자가 어떻게 나를 설계해 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 설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3주차 1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유전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유전자와 밈 두 복제자의 긴팔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유전자와 밈 두 복제자의 긴팔, 몸을 넘어 세계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가장 파격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 밈과 그 스스로 학술적인 업적으로 자부하고 있는 확장된 표현형 개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인간들이 복제자들의 명령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나와 세계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복제자 밈의 개념과 특징, 두 번째는 유전자와 밈, 두 복제자에 대한 인간의 반영, 세 번째는 확장된 표현형의 개념과 사례, 마지막으로 자아의 영향력 확장, 즉 확장된 표현형의 재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기적 유전자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밈이라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밈은 도킨스가 만든 용어인데요. 모방을 통해서 사람의 뇌에서 뇌로 전달되는 문화적 정보의 단위입니다. 조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전자가 부모에서 자녀로 생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듯이 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화적 정보를 복제하고 퍼뜨립니다. 밈에는 언어, 관습, 신념, 예술, 기술처럼 우리가 배우고 따라하는 모든 문화적 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밈은 인간의 뇌를 매개로 매우 빠르게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이라는 말도 바로 이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동결건조시키고 싶다. 혹시 이 밈을 알고 계실까요? 음식을 보관하는 방식인 동결건조를 인간관계와 감정에 대입한 언어적인 밈입니다.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 친구,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반려동물 등등 가장 사랑스럽거나 빛나는 순간을 포착했을 때, 아, 이 모습 그대로 동결건조해서 평생 간직하고 싶다 하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밈은 2025년 말부터 SNS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부모 세대에게 이 말을 건네고 반응을 보는 효도 밈으로 확장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엄마를 동결 건조하고 싶어 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무섭죠. 사실은 그런데 엄마랑 이 행복한 모습 그대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라는 깊은 애정 표현이라는 점이 반전 매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전자와 밈은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적인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유전자는 지인이죠. 생물학적인 복제자이고 밈은 문화적 복제자입니다. 매체를 살펴보면 유전자는 DNA, 즉 세포와 염색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반면에 밈은 인간의 뇌, 언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달이 되죠. 복제 방식도 다릅니다. 유전자는 생식을 통해 수직적으로 전승됩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죠. 밈은 모방과 학습을 통해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전달됩니다. 부모뿐 아니라 친구, 미디어, 책에서도 전파됩니다. 복제의 속도 면에서 유전자는 세대 단위로 매우 느리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밈은 실시간으로 조 단위로도 퍼질 수 있습니다. SNS 하나로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변이의 원인도 다릅니다. 유전자는 무작위 돌연변이로 변하지만 밈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고 혼합하면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존 전략입니다. 유전자는 신체의 생존과 번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생존합니다. 밈은 숙주, 즉 사람의 관심을 끌고 공유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복제자 모두 더 많이 복제되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복제자인 유전자와 문화적 복제자인 밈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세 가지 핵심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와 밈은 결국 같은 원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제입니다. 밈은 모방과 전파를 통해 복제됩니다. 누군가의 말투, 유행어, 행동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이 바로 밈의 복제입니다. 두 번째는 변이입니다. 밈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다른 밈과 결합되거나 새롭게 변형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이미지의 밈이 수백 가지 버전으로 변형되어 퍼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선택입니다. 모든 밈이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자연 선택의 원리도 그렇지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공감을 얻고 쉽게 기억되는 밈만이 살아남아서 더 많이 퍼집니다. 환경에 더 잘 적응한 밈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 복제, 변이, 선택은 유전자의 진화 원리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도킨스는 이 점에서 문화도 진화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 가지 차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세계 문화 수준의 밈, 대표적으로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교리와 의식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뇌에서 뇌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같은 세계 종교들은 강력한 밈의 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 신성한 존재, 도덕적 규범 같은 개념들이 세대를 넘어 복제되고 전파된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국가 사회 수준의 밈, 즉 이데올로기, 사상 체계입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등 이러한 이념은 한 사회 안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밈입니다. 이 밈들은 교육, 미디어,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복제되고
사람들의 행동 방식 전체를 설계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세대 수준의 전통적인 밈, 디지털 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대 수준의 밈에서 전통적으로는 글쎄요,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 보양식에 대한 이런 신념은 교육이나 가정 환경, 입소문 등을 통해서 비교적 느리게 복제되면서 그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일상적으로 예를 살펴보면 관습의 밈,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것 어떠신가요? 이거는 좀 금지. 신념의 밈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시험날 어떤 국을 먹지 않죠? 네, 미역국은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내려오는 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적인 디지털 밈은 SNS, 커뮤니티,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그 원형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SNS에서 매일 보는 밈의 이미지, 유행어, 각종 챌린지 영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광고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어떠신가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말춤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가는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던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이러한 밈들은 틱톡, 릴스 등 숏폼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기도 하고 변형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조 단위로 넘나드는 디지털 밈의 파괴력을 잘 보여주지요. 이처럼 밈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육체를 만들지만 밈은 영혼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밈은 네 가지 핵심 특징을 가진 문화적 복제자입니다. 모방은 밈은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모방 행위를 통해서 퍼집니다. 복제는 모방된 밈은 다시 복제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변이는 전달 과정에서 밈은 변형되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합니다. 문화적인 선택은 그 중에서도 더 강력하게 어필하는 밈만이 살아남아 계속 퍼집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이 반복되면서 문화는 마치 생물처럼 진화해 나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문화적 관습들이 사실은 이런 밈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복제자들에게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즉, 인간의 반역입니다. 도킨스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본능에 대한 항거입니다.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우리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발적으로 목신주의, 피임, 금식처럼 생물학적 본능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명령을 의식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화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항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정 종교, 이념, 관습이라는 밈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이 프로그래밍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새로운 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견지명입니다. 유전자와 밈은 현재의 생존과 복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며 복제자의 이익이 아닌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킨스가 말하는 인간의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복제자가 만든 생존 기계이지만 그 기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계이기도 합니다. 이 인간의 반역 개념을 철학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실존 철학의 핵심 명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장폴 사르트리의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사물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위는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즉,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본질, 즉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생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다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정해진 목적이 없습니다. 유전자가 설계한 본질을 넘어서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킨스의 이론과 연결해 보면 인간은 유전자라는 본질로 설계된 존재이지만 자유와 책임을 통해 그 본질을 초월하는 실존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이 따릅니다. 유전자 탓, 환경 탓을 할 수 없고요. 내가 선택한 것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 실존 철학의 대가 사르트르의 명언을 인용해 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여러분, B, D, C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B는 태어남, birth입니다. D는 죽음, death입니다. C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선택, choice입니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라는 표현을 통해 절대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자유의 형벌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또한 이러한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고 상황이나 사회적인 역할 뒤에 숨는 것을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자기 기만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킨스의 13장 핵심 개념으로 유전자의 긴팔, 확장된 표현형입니다. 도킨스는 유전자의 영향력이 생물체의 몸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외부 세계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된 표현형의 개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형이란 유전자가 생물체의 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색, 키, 눈 색깔처럼 유전자가 몸 안에서 발현된 형질이 바로 표현형입니다. 몸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도킨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유전자의 영향력은 몸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동물의 행동을 통해 외부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된 표현형입니다. 핵심은 유전자는 생물체의 몸 안에 갇혀 있지 않고요. 생존에 유리하다면 유전자는 환경을 바꾸고 심지어 다른 생물의 행동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 파격적인 것 같아요. 나의 경계가 내 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영향을 미친 것 자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된 표현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 가지 층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의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비버를 생각해 보세요. 비버는 나무를 잘라 댐을 만듭니다. 이 댐은 비버의 몸 밖에 있지만 비버의 유전자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비버의 댐을 짓는 행동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댐이라는 외부 구조물을 통해 발현된 것. 이것이 확장된 표현형입니다. 새 집을 짓는 새의 유전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생자와 숙주의 관계입니다. 어떤 기생생물은 숙주의 행동을 조정하여 자신의 복제를 유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좀비 개미를 만드는 곰팡이 균은 개미의 뇌를 침범해서 개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조정합니다. 그 후 개미를 죽이고 포자를 퍼뜨린다고 합니다. 기생 유전자의 영향력이 숙주인 개미의 몸과 행동 전체로 확장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거리 작용입니다. 어떤 유전자는 같은 종의 다른 개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뻐꾸기 새끼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뻐꾸기 유전자는 그 새의 부모 역할을 하는 다른 새의 행동까지 조정합니다. 뻐꾸기 유전자의 긴 팔이 다른 종의 행동에까지 뻗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전자의 영향력은 몸의 경계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의, 즉 인간의 확장된 표현형은 어디까지일까요? 도킨스의 이론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나라는 경계를 허물어 보라고 제안합니다. 내 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들, 내가 영향을 미친 것들 모두가 나의 확장된 표현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포트폴리오와 기록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버의 유전자가 댐을 만들어 환경을 변화시키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외부에 축적할 수 있습니다. GitHub에 쌓아온 코드, 꾸준히 써온 블로그의 글, 노션에 정리한 포트폴리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내가 세상에 뻗어놓은 나의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세상에 남아 영향을 줍니다. 마치 고전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 기버가 죽어도 댐은 남아 생태계를 바꾸는 것처럼요. 이것이 단순히 스펙을 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흔적을 세상에 의도적으로 남기는 행위가 얼마나 깊은 생물학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새롭게 알아보는 관점입니다.
확장된 표현형은 개인의 기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층위에서도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재설계입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거나 여러분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거나 학습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 이 모든 행위는 나의 성장을 위해 외부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비버가 댐을 지어서 강의 흐름을 바꾸듯이 우리는 주변 환경을 재설계함으로써 나와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쓴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면, 여러분이 나눈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밈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긴 팔이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타인의 뇌 속에 복제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물은 단순히 내부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세상을 변형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기록하고 나누는 모든 행위가 세상에 나의 흔적을 새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강의에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밈입니다. 문화적 복제자, 이것은 모방과 전파를 통해 진화하고 인류의 역사를 설계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반역입니다. 유전자와 밈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인간. 세 번째는 확장된 표현형입니다. 유전자와 나의 영향력은 몸의 경계를 넘어 환경과 타자의 행동까지 확장되며 세상으로 그 이름을 남깁니다. 자, 강의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세 가지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본능과 문화의 충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유전자의 명령, 즉, 본능이나 사회적인 밈, 유행, 관습 같은 것이 여러분의 이성적 선택과 충돌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두 번째 질문은 나의 긴 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식이나 가치관이 여러분의 신체적 경계를 넘어 외부 세계, 예를 들어 커뮤니티, 디지털 공간에 어떤 물리적,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나요? 아직 없다면 어떤 확장된 표현형을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 질문은 시스템의 재설계입니다. 이기적 복제자들의 폭거에 맞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미래를 향한 성견 지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천천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문화는 밈이라는 복제자를 통해 유전자처럼 진화한다. 인간은 유전자와 밈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만들고 기록하고 나누는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의 확장된 표현형이다. 복제자가 나를 만들었지만 어떤 흔적을 세상에 남길지는 결국 내가 선택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